안녕하세요. 배수아입니다. 작별들 순간들은 어떤 장소에 관한 글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장소에 있었음으로 인해서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글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장소라는 것은 베를린 인근의 한 정원 딸린 오두막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거의 15년 정도 전부터 계속 그 오두막에서 글을 써왔어요. 처음에는 길지 않게 잠깐씩이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그 오두막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주로 번역을 했고 독일에 머물 때는 그 오두막에서 글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 몇 년 전부터 나의 글쓰기라는 존재 자체가 점점 정원 오두막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은 글쓰기의 성분, 정신, 어떤 철학,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정원 오두막에서의 글쓰기에 관한 글쓰기를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마침 그럴 때 편집자님이 저에게 산문 연재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2번 생각하지 않고 바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정원에 올 때만 해도 그곳이 저에게 이처럼 중요한 장소가 될 거라고는, 그리고 제가 이처럼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게 되리라고는, 심지어 살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는 것과 글쓰기, 그 간극이 얼마나 될까요? 사는 것에서 글쓰기를 제외하면 남는 여백이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덧 저는 그 정원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산문 연재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연재가 다 끝난 다음에 아주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 흰 서리가 하얗게 내린 들판을 산책을 했는데 회색 하늘에는 까마귀들이 다 날아다니고 하늘을 거의 검게 덮고 날아다니고 좌우 암퍼들은 거무스름한 수평의 그늘처럼 들판을 저 멀리 달아나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은 나는 저 좌우 암퍼들이 불구스름하게 피어나던 시절에 이 산문을 연재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모든 걸 끝냈구나. 하지만 한번 시작된 그 무엇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구나. 작별은 이루어졌지만 그 작별은 일생 동안 지속되는 내면의 사건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자 산문 연재를 끝낸 이후에 덮여있던 안개 같은 멜랑콜리가 싹 걷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에게 이 글은 그런 글이었어요. 도서명 작별들 순간들. 저자 배수아. 출판사 문학동네. 심리학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의 심리법칙. 힘들고 괴로운데 왜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는가? 현대인은 모두가 아프다. 사회는 점점 각박해지고 개인은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어디에서도 위로와 공감을 받지 못한다. 괜찮은 척 태어난 척 살아가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차츰 병들어간다. 나는 강하다고 소리치고 기운을 내보려 애쓰지만 감정은 주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제멋대로 요동친다. 불안, 우울, 초조를 잠재우고 평온한 행복을 되찾아주는 심리학자의 조언. 심리법칙을 알면 자신을 괴롭히는 짓을 반복하지 않는다. 모든 현대인에게 고통을 주는 마음속 깊은 곳의 비밀을 알려준다. 신기하고 자극적인 심리학 사전. 우리는 왜 가끔 미친 짓을 하는 걸까? 미디어 숲에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심리법칙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직접 말하는 대한민국 간호사의 현실.
나는 김수련이다. 1991년에 태어났고 빼어날 수에 단련할 연자를 쓴다. 나는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다. 이것은 내가 간호사로서 7년간 겪어온 경험의 기록이다. 우리 직업의 존재 목적과 이의는 환자의 안전에 있다. 환자를 지키기 위해 하는 투쟁이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했어야 했다. 우리는 싸워야 했다. 이 인력으로는 환자를 안전하게 볼 수가 없다고. 우리의 수가 모자라서 얼마나 위험한지 아냐고.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우리는 비겁했다. 우리가 비겁했기 때문에 환자들은 위험했다. 오랫동안 위험했다. 우리가 왜 이토록 비겁했는지에 대해서는 변명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우선 태움에 대해 얘기해볼까? 계집애들끼리 서로 괴롭히다가 누구 죽었대. 여자 군대라더라. 진짜 군대보다 더하다더라. 피말리도록 괴롭힌다더라. 이런 말을 간호사들이 하는 업무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들었다. 대부분은 간호사가 하는 일이 그냥 상처에 꺼즈 붙이고 주사 놓는 것인 줄로 아는 분들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직장 내 괴롭힘이다. 문제라면 회사, 즉 병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간호사들의 무슨 독특한 문화라도 되는 양 이름 붙이고 속성으로 규정해버린 것이다. 괴롭힘의 형태와 피해자의 고통 호소는 보도되지만 그 부서가 어떤 인력 구조로 일했고, 얼마나 사직률이 높았고, 얼마나 많은 날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부서였는지, 관리자들은 얼마나 오랜 기간 알고도 묵인했는지는 보도되지 않는다.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은 그저 태움 문화라고 불려 고용주의 역할은 쏙 빠져나간다. 얼마나 편안한가.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다소가 여자라는 점일까? 간호사는 현격한 여초 현상이 일어나는 거의 유일한 전문직이 아니던가. 사람들은 우리 직업의 이름만으로도 여성의 이미지를 연상하고 여성의 이미지에서는 친절과 서비스를 떠올린다. 예전 부서장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았다. 머리색은 어두운 갈색 혹은 검은색이어야 하고 양말은 하얀색이어야 하며 머리망에서 머리카락이 빠져나오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으면 핀을 꽂아 라고 그가 내게 말했다. 우리가 태반이 젊은 여성으로 이루어진 간호사가 아니었다면 그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했을까? 이런 것들은 서비스의 일부로 취급되었다. 간호사에 대해서는 고객님들의 니즈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제공한 것들에 대한 경험은 천대받고 간호사 또한 천대받는다. 누구도 간호사들의 경험과 교육을 기준으로 병원을 선택하지 않는다. 사립병원들은 돈을 벌어야 하니까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춘다. 환멸을 느낀 간호사들의 절반이 그만두어도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안 보이니까 괜찮다. 다시 충원하면 된다. 맞는 말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없다. 권한과 의무는 계속해서 부딪힌다. 우리가 매 순간 마주하는 것들은 이중잣대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러진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변할 것을 안다. 나는 곧 많은 선후배 간호사가 소리 높여 말하기 시작할 것을 안다. 그러면 말하지 못했던 것들도 그들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갈 것을 안다. 그 물꼬를 트기 위해 나는 조금 더 용기를 낸다. 나는 김수련이다. 1991년에 태어났고 빼어날 수에 단련할 연자를 쓴다. 나는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다. 이것은 내가 간호사로서 7년간 겪어온 경험의 기록이다. 도서명 밑바닥에서. 저자 김수련. 출판사 그랑아리.
실제로 저 역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승부욕이 넘치는 아이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져줘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부모님의 목표는 승부욕을 승부 근성으로 바꾸는 것에 두셔야 합니다. 인생 보드게임 저자를 만나다. 첫 번째, 인생 보드게임 두 저자분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자 소개. 안녕하세요. 인생 보드게임의 저자 엄마 박윤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정인권입니다. 저는 15년간 국내외에서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영어를 가르쳤던 강사이기도 하고 초등학생 대상 영어 교육 방송을 진행한 방송인이기도 합니다. 보드게임을 접목한 영어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기도 해서 그때 깨달았던 보드게임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이번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는 20년차 반도체 연구원입니다. 보드게임을 어려서부터 즐겼고 학부 때부터 맨사 게임인 매직 더 게더링을 즐기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이들과 주말에도 짬을 내서 보드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기를 때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가 많은데 보드게임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드게임인 이유? 보드게임은 저에게 행복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어릴 적 왁자지껄한 풍경 속의 윷놀이, 성취감을 느꼈던 오목과 장기, 미국과 캐나다 현지 가정에 초대받아서 했던 보드게임은 모두 행복하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바둑을 좋아하셔서 유년 시절 거실은 언제나 바둑과 사람이 있는 풍경이었어요. 제가 즐겼던 매직 더 게더링만 떠올려 봐도 함께했던 대학 친구들의 즐기던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보드게임으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도 대단합니다. 국영수, 사과, 음미책, 전 과목이 게임 속에 들어있기도 하고 창의력, 논리력, 집중력, 사고력 등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발달시켜주는 게 보드게임이거든요.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이 마주보고 하는 보드게임은 소통을 통해 인성, 사회성, 정서 함양 등을 키워주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저의 경우엔 두 아들과 보드게임을 해온 지 6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이들과의 교감을 통해 깨달은 바가 정말 많아요. 보드게임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많은 통찰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엮어서 책으로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드게임을 8가지 영역으로 나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보드게임 큐레이션 북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보드게임 큐레이션 북이란 말이 인상 깊은데요. 보드게임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언제부터 어떻게? 육아에 정답이 없다고들 하잖아요. 시기와 방법은 당연히 아이 성향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요. 보통 간단한 규칙을 설명해 줬을 때 이해하는 나이라면 보드게임을 시작하기에 무리가 없는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 3세 이후부터 가능한 아이들이 보이더라고요. 경쟁보다는 성취에 초점을 둔 게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조력자 역할을 하고 아이가 주된 조작을 할 수 있는 퍼즐이나 전략이 전혀 필요 없는 간단한 행운 게임 같은 게 좋아요. 네 번째,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놀이할 때 꼭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공감할 만한 순간이 있어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승부욕이 많은 아이. 우리 아이와 게임을 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친구들과 게임을 할 때 무조건 이겨야 직성이 풀려 친구들과도 종종 싸움이 나는데요. 집에서도 게임에 질 것 같거나 지면 판을 엎어버리면서 심술을 부립니다. 게임에서 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유쾌하게 우리 아이와 게임을 즐기고 싶어요. 실제로 저 역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승부욕이 넘치는 아이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져줘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여기서 부모님의 목표는 승부욕을 승부 근성으로 바꾸는 것에 두셔야 합니다. 승부욕은 이기고 싶다는 욕심이고 승부 근성은 지더라도 이길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들겠다는 투지거든요. 이것만 해결한다면 승부욕이 과한 아이들도 진정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가 중요하겠죠? 아이의 성향과 마음을 가장 잘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부모입니다. 자신의 아이에 맞게 조절하실 수 있어야만 해요. 맨 처음 하실 일은 아이가 유독 좋아하거나 발달한 영역의 쉬운 게임을 선정하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피디 더 키드 같은 게임이 아주 그 게임인데요. 피디 더 게임은 전략이 없이도 이런 주사위를 가지고 운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아이들이 저도 크게 낙담하지 않는 대표적인 게임이죠. 이렇게 게임을 선택하셨다면 밀고 당기듯이 아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이기고 지는 걸 조절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지면 안타깝게 졌다고 위로도 해주고 이겼을 때 폭풍 칭찬과 부러운 연기도 해주는 완급 조절을 해나가야만 해요. 게임 시작 전에 마치 가훈처럼 질 수도 있는 거야. 항상 주지시켜 주시고 지고 나서 울지 않고 잘 이겨내면 적절한 보상을 해주세요. 첫 단추가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반드시 알아야 할 건 지는 경험을 자주 극복한 아이만이 승부근성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5번째, 보드게임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었는지, 아이들의 실제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응용, 방법. 저에게는 확고한 교육 철학이 하나 있는데요. 아이의 장점은 가장 빛나게 만들고 반대로 아이의 단점은 최대한 보완해 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선 교육에도 서로 주고받는 소통이 필요한데 그래야 아이의 마음을 읽고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거든요. 아이들 역시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은 알아보기 마련이라 진심으로 아껴주면 선생님을 잘 따라주기도 하고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도 하죠.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해 준 게 바로 보드게임이었어요. 보드게임 하면 경쟁이란 단어가 떠오르겠지만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내 편하고 재미있고 대화가 끊이질 않아요. 때로는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직접 부대끼기 때문에 부모의 버금갈 정도로 아이의 성향을 파악할 수도 있어요. 내성적인 아이에겐 일부러 과장되게 장난을 치고 웃겨주면서 아이를 외향적 성격으로 유도해내기도 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아이는 뭐 하나 잘했을 때 큰 목소리로 와! 대단하다! 공공연하고 떠들썩하게 응원해줘요. 아이가 집에 가서 잠들기 전 이불을 덮으면서도 한번 씩 하고 웃도록 말이에요. 어떤 영역이 특별히 뛰어난 아이에겐 그걸로 밀고 나가도 된다고 제대로 적성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보통의 수업처럼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말하고 학생이 듣는 수업 방식이었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이 모든 게 보드게임의 소통이 있어 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재미있게 놀기만 했을 뿐인데 아이들은 영어로 게임을 즐기는 동안 자연스럽게 영어와 보드게임 속 지식과 상식까지 얻어갑니다. 사소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수줍음이 많고 굉장히 조용하기만 했던 아이가 한 학기가 지난 어느 날 선생님, 저 반장 선거 나가려고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날이 있어요.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6번째, 보드게임이 단순한 놀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와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이유? 필요한 이유. 내 아이가 많이 보고 배우고 경험해서 좋아하고 잘하는 게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게다가 사회성도 뛰어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그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중요한 교육을 남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아이를 직접 가르치는 건 엄두가 나지 않거든요.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교과목을 직접 가르치는 일은 물론 힘든 게 사실이고 정말 시간이 없어서 해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교과목은 못 가르쳐줘도 아이와 놀아줄 수는 있죠. 금쪽 같은 내 아이인데 그 정도 짬은 당연히 내야 되잖아요. 내 아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가 아이와 보드게임을 하는 일상이 된다면 아이는 거기에서 교육적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의 사랑과 지지를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아이는 부모가 날 얼마나 믿어주는지 실시간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저는 매일 새벽까지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종종 주말에도 출근을 합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는 아빠인 저에게 보드게임은 은인이나 다름없죠. 주말에라도 아이들과 웃고 떠들면서 똑똑하게 놀아줄 수 있으니까 주중에 못해준 사랑과 관심을 만회하는 기분이 들어요. 아이들이 먼 훗날 유년 시절 떠올렸을 때 엄마 아빠와 했던 보드게임이 쫙 스쳐 지나갈 걸 생각하면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7번째,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아이들끼리 여러 유형의 보드게임 추천해주세요. 유형별 추천. 네, 보드게임 중에는 음식이나 요리와 관련한 여자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아기자기한 보드게임들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식판에서 영양소를 찾는 헬시 헬핑이나 초콜릿 주문서를 완성하는 퍼즐인 초콜릿 픽스처럼요. 반대로 전쟁 게임인 배틀쉽처럼 남자에게 특히 어필할 게임들도 있고요.
추천하자면 여성적인 보드게임은 아빠가 딸과 하기를 추천하고 남성적인 게임은 엄마가 아들과 하기를 추천합니다. 세상 예쁜 내 딸이지만 정말 저 여자의 마음을 모르겠다 하시는 아빠들 많으시죠? 반대로 세상 귀한 내 아들이지만 정말 저 남자는 누구인가 싶은 엄마들도요. 아이가 원하는 게임을 아이의 눈높이에서 해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보드게임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사실상 모든 게임은 아이들끼리 즐기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히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퍼즐 종류 같은 게임도 많은데 주의할 점이 있다면 보드게임은 함께 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1인용 게임이라 하더라도 옆에서 부모가 같이 하거나 맞장구를 쳐주면서 지켜봐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8번째, 이 책 특별 부록에 연령별, 영역별, 맨사 선정 보드게임 목록이 있던데 특별 부록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특별 부록. 네, 영어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매주 아이들에게 새로운 보드게임을 경험시켜주고 싶었거든요. 취향도 제각각일 것 같아서 다양한 영역의 게임들을 수소문했었어요. 미국과 캐나다 현지인과 선생님들한테 추천받기도 하고 전통 게임이나 맨사 셀렉트도 참고하고 또 아마존이나 보드게임 관련 웹사이트 등에서 인기 있는 것들을 엄선해 100개 넘게 준비했었습니다. 선택할 때 기준점이 쉽고 재미있어야 한다 였는데 그래야 누구나 바로 참여할 수 있고 손이 자주 가야 보드게임과 친해지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내 아이를 가르치면서 유독 인기가 많고 교육적 효과도 뛰어난 52개를 또다시 출연해서 8가지 영역인 전략, 수리, 순발력과 집중력, 공간 지각 능력, 언어, 추리력과 상상력, 퀴즈, 행운으로 나눈 것이라서 그 안에서 아이가 푹 빠질 만한 게임을 못 찾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맨사 셀렉트의 경우 뭔가 천재적인 아이들만 하는 어려운 게임일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쉽고 간단하지만 두뇌 발달이 좋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매년 5개씩 선정한 것들이라서 방법은 아주 쉬운 것들입니다. 본인과 아이의 취향과 성향에 맞게 골라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9번째, 인생 보드게임을 읽을 예비 독자님들을 위한 한마디? 예비 독자님들께 교육에 관심이 많으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교육적 효과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따로 의식하지 않더라도 보드게임을 직접 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얻어질 것들입니다. 거기에 대화와 소통까지 풍성해진다는데 사랑하는 내 아이를 성장하기 위해서 이토록 완벽한 보드게임을 펼치시는 걸 주저해서는 안 되겠죠. 전국의 어머님, 아버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보드게임의 순위를 정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해서 즐거웠다면 그 보드게임이 최고의 보드게임입니다. 한두 개라도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보드게임을 찾아내서 우선 직접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여러분 인생의 보드게임을 찾으신다면 저자로서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인생 보드게임, 보드게임 소개 파트 2. 첫 번째 추천 보드게임 5초 준다. 5세컨드 룰 5초 준다. 이 게임은 5second rule이라는 게임인데요. 한국말로는 5초 준다 이고 실제로 한국어판이 발행되어 국내에서도 손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타이머가 끝나기 전에 질문에 대한 답을 3가지 말하면 성공인 게임인데 5초 준다. 1. 주제 카드를 뽑는다. 2. 타이머를 뒤집어 작동시키고 5초 안에 주제에 대한 답을 3가지 말한다. 이때 타이머는 요란한 소리를 낼 거예요. 이렇게요. 순발력, 집중력, 어휘력을 키우는 데 좋은 게임이고 답을 알고 있어도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올 때가 많아 한바탕 웃으면서 재미있게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임입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5초 안에 대답해주세요. 영웅 이름 3가지. 성공하셨나요? 하나만 더. 과자 종류 3가지.
어떤가요? 생각처럼 입이 잘 떨어지지 않죠? 이 게임은 무엇보다 순발력을 매우 요하는 게임인데요. 순발력은 우리의 삶에서는 임기응변이나 위기 대처 능력으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직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최선의 선택을 끌어내는 능력이 순발력이니까요. 평소에 이렇게 간단하고 재미있기까지 한 게임을 하다 보면 순간적인 판단력까지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을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아직까진 미국이 보드게임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이거 재밌겠는데? 하는 게임들이 영문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땐 영문판이니까 우리는 못하겠네, 그게 아니고 아이들의 눈높이와 취향에 맞춰 우리 가족만의 게임을 만들어 보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활용했었는데요. 사실 색칠하는 것 빼고는 별다른 디자인이 없는데도 우리 아이들에겐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애장품이기도 합니다. 시시때때로 둘이서 이 게임을 꺼내서 놀곤 하는데 어쩜 그렇게 할 때마다 웃으면서 재미있어하죠? 엄마인 제가 아이들의 취향을 저격해 만든 문제들이니까요. 이렇게 보드게임을 잘 활용한다면 가정에서도 좋은 엄마, 아빠, 선생님은 얼마든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최고의 선생님인 건 분명할 거고요. 두 번째 추천 보드게임, 스팟잇. 스팟잇. 네, 이번 게임은 스팟잇입니다. 스팟잇은 내 손에 있는 카드와 바닥에 있는 카드 중 같은 그림을 찾아내는 게임인데요. 1. 플레이 인원이 각 한 장의 카드를 가지고 시작한다. 2. 중앙에 놓인 카드를 뒤집어 플레이 인원이 모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3. 가장 빨리 자신의 카드와 중앙의 카드에 공통으로 겹치는 그림을 찾아낸 사람이 중앙 카드를 가진다. 4. 반복 진행 후 카드가 가장 많은 사람이 승리. 예를 들어서 두 명이 게임을 할 때 같은 그림이 있는 카드, 여기 OK가 2개가 있습니다. OK를 찾아내면은 사람이 먼저 카드를 가져가고 카드가 가장 많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게임입니다. 미국판은 스팟잇이고 유럽판은 도블인데 국내에서는 도블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규칙도 간단할 뿐더러 재미와 성취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게임이라 보드게임 흥미를 유발하기에 더없이 쉽고 좋은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소개하는 멋진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작고 귀여운 카드게임 이면에 판호평면이라는 수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거 아셨나요? 판호평면이란 평행한 두 직선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기하학적 원리가 담겨있는 평면입니다. 원래 평행한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없죠. 평행하니까요. 그런데 판호평면에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2차 평면에 원근법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찻길 그림을 그릴 때 예로 들어서 나에게 가까우면 넓게, 먼 쪽으로 가면 좁아지게 그리게 되죠. 이렇게 평면에 원근법이 적용되면 기찻길은 평행한 두 직선임에도 저 멀리 보이는 구간이 한 점으로 만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원리로 만들어진 스팟잇은 판호평면의 평행한 두 직선처럼 두 장의 카드에서 반드시 만나는 그림, 즉 하나에 일치하는 그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무작위로 두 장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무작위로 두 장을 뽑고 여기 2개를 좀 찾아보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당근이 존재를 해요.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또 무작위로 두 장을 한번 앞과 뒤에서 뽑았을 때, 자,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여기 2개 존재합니다. 무조건 판호평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두 장을 뽑아도 같은 그림이 무조건 한 쌍이 존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게임을 하기 전에 관련한 재밌는 배경 지식이 있을 땐 스토리텔링처럼 아이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것도 놀이식 공부 방법입니다. 선, 평행, 2차 평면, 원근법과 같은 기하학과 친한 용어들을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설명하게 되면서 재미와 지식을 동시에 주어줄 수 있으니까요. 또한 아이들은 멋진 이야기를 알고 있는 부모님에게 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추천 보드게임, 체커. 체커. 보드게임은 크게 전략과 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략은 말 그대로 머리를 써서 해야 하는 게임이고, 운은 주사위나 룰렛의 운에 따라 진행되는 게임이죠.
그중 전략 게임 입문용으로 자주 거론되는 게 있다면 바로 체커입니다. 체스판에서 하는 이 게임은 3가지 정도의 규칙만 알면 바로 할 수 있는 오목만큼이나 간단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보드에서 말은 대각선 좌우로 한 칸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뒤로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두 번째 규칙, 상대방의 말과 대각선으로 마주했을 때 상대방 말 뒤에 칸이 비어 있다면 뛰어넘어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말이 상대편 끝칸에 다다른다면 그때부터는 킹으로 승격되어 뒤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의 게임들은 응용이 많이 되는 편인데요. 디노 체커가 바로 그 예에 해당하죠. 체커의 말이 공룡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욱 실감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재밌게 할 방법이 없을까 전략을 짜보다가 우리 가족은 이렇게 체커 게임을 즐겨봤는데요. 짜잔! 이름하여 오레오 대 롯데 샌드. 이 게임을 거부할 아이가 과연 있을까요? 오레오를 잡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나 넓게 펼쳐져 있는데 말이죠. 전략은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도 필요합니다. 반장 선거할 때도 필요하고 원하는 대학이나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필요하죠. 전략 있는 자기소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잖아요. 면접을 볼 때도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하고요. 시시콜콜한 일에서도 전략은 필요합니다. 옷에 어울리는 구두를 고를 때도, 시장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최저가로 구입할 때도, 알고 보면 우리는 매 순간 전략을 짜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략적인 삶이 단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죠. 평소에도 국리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매사 전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잖아요. 잊지 마세요. 오레오도 이렇게 먹어본 사람만이 진정한 전략의 맛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클래식 게임부터 최신 게임, 멘사 셀렉트까지 도서명, 인생 보드게임, 저자 박윤미, 정인건, 출판사 나무의 마음. 돈을 많이 벌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인문학 멘토에게 배우는 행복한 부자 되는 법. 내 아이만큼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돈은 행복을 위한 도구이지 돈만 많다고 해서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돈을 버는 데 요구되는 마인드와 행복을 느끼는 데 요구되는 마인드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소양을 길러줌과 동시에 일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돈과 관련한 인문학적 지혜를 알려준다. 부모와 아이의 성격에 맞는 부자 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해피리치의 해피마인드. 청소년기는 행복한 부자의 그릇을 키우는 결정적 시기. 갈수록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잘 대응하려면 부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금융 습관을 기르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다. 행복한 부자들만 아는 비밀. 인문학 멘토에게 배우는 행복한 부자가 되는 법. 인생에서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부를 어떻게 형성하며 이를 통해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가 궁금하다면 청소년을 위한 부자 인문학. 미디어 스펙 슈퍼리치보다 해피리치를 꿈꿔라였습니다. 물리가 이렇게 쉽고 재밌다고?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물리의 법칙을 깨쳐 물리 박사가 되어보자. 누구나 품을 법한 세상만사에 관한 호기심을 시작으로 복잡한 수식 없이도 자연스럽게 독자를 물리의 세계로 안내한다. 전 세계 신호등의 멈춤 표시는 왜 모두 빨간색일까? 된장국에 대면 뜨거운 물에 데웠을 때보다 화상이 더 심하다. 전파를 이용하여 외계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는 날이 올까? 라디오는 어떻게 소리를 전달할까? 사실 이런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열쇠는 모두 물리법칙 속에 들어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 궁금증을 품을 법한 질문에
간명한 물리법칙으로 해답을 주면서 우리의 잠자는 이과 지능을 일깨운다. 시대의 거대한 흐름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더 원하는 세상으로 바꿔놓았다. 정보통신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계에서 공통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문이과를 선택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에 이 책을 통해 이과 지능을 깨워보는 것은 어떨까?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물리 수업. 현직 교사가 알려주는 생활 밀착 소재. 누가 읽어도 흥미로운 물리의 세계. 계산식 하나 없는 발칙한 물리 수업. 미디어 스펙,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재미있는 물리였습니다. 깊은 밤, 내일을 걱정하고 있나요? 수많은 사람의 고민 상담을 해온 심리학 박사가 이제 당신의 인생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자아 찾기, 인간관계, 직장생활 적응, 사랑까지 인생 고민에 대한 답을 얻고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살면서 부딪히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나만 남들보다 뒤처지는 삶을 사는 걸까요? 승진하고 부자가 되는 길은 왜 늘 나만 피해갈까요? 나는 왜 대인관계로 평소 자주 기분이 나빠질까요? 왜 나의 연애와 결혼은 순탄하지 못할까요? 직장, 사랑, 인간관계가 버거운 청춘들을 위한 심리학 수업. 처음부터 인생의 포부를 한 가지로 명확히 정해 매진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체험을 해보세요. 내일이 행복한 심야 심리상담소. 생활 속 심리학 박사가 전하는 행복한 나를 만드는 32가지 심리법칙. 미디어 스펙 한밤중의 심리학 수업이었습니다. 마흔에 읽는 니체 베스트셀러 작가의 철학적 사색으로 떠나보자. 모든 가치가 무너지는 혼돈과 과도기의 시대. 고전의 불안한 내 인생의 길을 묻다. 현대인은 갈수록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일까?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이고 실패란 무엇일까? 사랑이 먼저일까? 돈이 먼저일까?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한 현대사회에서 인생의 갈피를 잡기가 힘들다면 고전을 펼쳐보자. 우리가 한 번쯤 접해본 데미안, 어린 왕자, 달과 육펜스, 오즈의 마법사, 여자의 일생,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지금껏 살면서 품어왔던 인생의 질문들과 관련 있는 작품들을 선별하여 작품 속 주인공과 함께 질문의 해답을 찾아나간다. 꿈, 희망, 욕망, 죽음, 자유, 자아. 살면서 꼭 만나게 되는 인생 질문에 대한 다정하고 지혜로운다. 28편의 고전 문학 속 주인공과 함께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 떠나다.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는 인생 수업. 미디어 숲에 나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말투의 힘. 잘 나가는 사람들의 말 속엔 센스 있는 한마디가 있다. 단 한 번의 대화라도 말 센스가 있다면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무엇보다 쉽다. 대화의 기술을 모르니 인간관계에서 서툴 수밖에 없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5가지 감각인 오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6번째 감각인 언어적 감각, 말 센스일 것이다. 직장과 일상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대화력에 있다. 뛰어난 능력, 화려한 외모, 성실함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잘못된 말투 하나로 한순간 관계를 망치거나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한다. 말에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당신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전하고 상대를 사로잡는 말센스는 배려이며 일종의 습관과 같다. 감각 있는 말센스를 대화에 적용시키면 첫째,
자신감을 키워 주눅들지 않고 진실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상대에게 더 좋은 인상을 남겨 관계로 인한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든다. 셋째, 관계를 증진시켜 딱딱했던 관계가 사적인 관계로 바뀐다. 세계 최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특급 대화력. 180초 안에 상대의 관심을 끄는 법. 내성적인 사람과 이야기하는 법. 불쾌한 자리를 유쾌하게 만드는 대화법. 감각 있는 말센스를 구사하는 기술. 말센스를 갖추면 불통의 대화는 소통의 길로 열린다. 관계 속 복잡한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되는 놀라운 대화법. 모르니까 서툴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한 대화의 기술. 미디어 숲에 마음을 사로잡는 말센스의 비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최윤정입니다. 여러분은 다르다와 틀리다를 잘 구분하고 계시나요? 저는 직업이 쇼호스트이다 보니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편인데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다르다와 틀리다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나 되돌아보게 만드는 책이 있어요. 매년 1000여 권의 책을 읽는 다독가로 유명한 신진상 작가의 신작인 내일을 바꾸는 인생 공부. 친구 관계에서도 쟤는 틀렸어라는 건 쟤는 나랑 달라로 다시 해석하게 되고, 회의에서도 누구도 틀리지 않았고 다른 의견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게 됐죠. 어쩌면 그동안 나는 다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쉽게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았을까 돌아보게 되더군요. 이처럼 내일을 바꾸는 인생 공부는 일상의 갈등부터 밤잠을 설칠 만큼의 깊은 갈등까지 고전을 통해 명쾌하게 풀어내는 해법들을 톡톡 주기 때문에 제겐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책이 되었답니다. 가치관, 갈등, 공부 습관, 목표, 사랑, 자아 실현. 이런 고민들에 아마 저나 여러분 모두 한 번쯤 깊이 빠져봤잖아요. 난 정말 나만의 법을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일을 바꾸는 인생 공부를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제목처럼 내일을 바꾸는 인생 공부가 이 책 안에 있거든요. 다음 편엔 인류 공통의 고민거리, 공부에 대한 해법을 찾아드릴게요. 도서명, 내일을 바꾸는 인생 공부. 저자, 신진상. 출판사, 미디어숲. 거의 사람과 똑같은 정도의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됐었을 때 앞으로 아나운서나 쇼호스트나 기상캐스터들은 점점 더 일자리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지식 노동자들의 직무가 훨씬 더 위협을 받는 이유는 데이터화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아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죠.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불규칙한 패턴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재고, 이런 인재들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양성을 해야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너네가 기업 창출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배당으로 환원해라 라고 하는 시스템이 데이터 배당 시스템이에요.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큰 변화, 이 변화를 미리 예측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라는 지침서, 전략서가 이 책의 핵심이라 보시면 돼요. 국내 최고 미래전략 전문가의 선제적 패러다임 제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뉴럴링크를 통해 인공지능과 두뇌를 결합하고 인간이 로봇과 결혼하는 시대가 도래한다. 챗 GPT의 기회를 잡는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1대 99의 법칙, 1%만이 아는 세상, 활용하는 1%는 99%를 지배한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뻔한 교육은 가라. AI 네이티브 전략, 지식을 재정해야 하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래 변화에 대한 화두로 등장한 챗 GPT에 대한 신간,
챗 GPT 질문이 돈이 되는 세상의 공동 저자이신 우리 전상우 박사님 그리고 최서연 박사님을 모셔놓고 이 책 내용이 어떤 건지 이런 내용을 좀 나눠볼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챗 GPT에 대한 정체가 좀 궁금하고 어떤 변화가 우리 앞에 또 나타날지 좀 많은 분들이 막연히 생각도 해보고 알고 계신 거는 같아요. 자, 저도 아직까지 아리송한데 이런 내용들을 오늘 함께 다루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신간 제목이 이제 질문이 돈이 되는 세상인데요. 챗 GPT를 다루는 오늘 눈과 귀를 확 이렇게 사로잡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자, 전상훈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학 박사님이시고 미래 전략가이시고 유튜브 어머나 추적 알고리즘 분석가 그리고 드론 지도 조종자 비지트 공동대표이신데요. 우리 최서연 박사님께서는 공학 박사이시고 미래 전략가 그리고 한세대 IT학부 겸임 교수님 어머 자 그리고 데이터 배당 연구자이시면서 BGT 공동대표님이시라고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챗 GPT가 이제까지 인공지능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된다는 건지 이런 걸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가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이제 핸드폰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무선으로서 통화하는 목적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주로 통화보다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용도였잖아요. 챗 GPT는 거의 사람하고 대화하는 수준의 인공지능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인공지능은 폴더폰 과거에 그냥 통화만 하는 휴대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메일 주고받고 문서도 교환하면서 회사 업무를 밖에서도 가능하게 했죠. 소셜미디어도 사용하면서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친구를 만날 수 있게 했을 정도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많이 바꾸어 놨어요. 그래서 챗GPT는 아까 전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람과 매우 비슷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의 공부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했던 여러 가지 방식들을 많이 바꾸게 할 겁니다. 과연 나의 일자리는 안녕한가? 너무 크게 좀 다가왔어요. 이 질문도 저희가 좀 한번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일자리가 이제 점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우리 직장인들이 정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존을 하면 좋을지 이런 전략들이 좀 있을까요? 참 이제 여러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생성형 이제 AI인 챗GPT가 나옴으로써 이제 거의 사람과 똑같은 정도의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됐었을 때 앞으로 아나운서나 쇼호스트나 기상캐스터들은 점점 더 일자리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줄어들겠죠? 예, 똑같습니다. 네. 지식 노동자들의 직무가 훨씬 더 위협을 받는 이유는 데이터화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죠. 그런데 지식 노동자들의 직무는 그렇지 않은 일보다 훨씬 데이터화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챗 GPT가 내놓은 답변 그 이상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내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링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다양한 경험 속에서 통찰력을 어떻게 가미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직장인들의 숙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은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미래 교육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린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학부모와 교사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기성세대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아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죠.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기성세대들이 살아왔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잠재력을 한계 지으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대학 졸업장이 대기업 취업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성공의 길로 이어졌던 기성세대들의 환경과 그와 똑같이 아이들에게 대학 졸업장만을 강조한다면 아이들의 미래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하게 되죠. 결국은 지식을 머릿속에 담는 알므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얻는 통찰력이 가미된 실용적인 지식으로 재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인공지능이 찾아내지 못하는 불규칙성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 불규칙성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과 창의성에서 비롯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은 이러한 창의성과 상상력이 재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책 읽으라고 하셨을 때 어렸을 때 예, 네. 오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네. 책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이 책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이 영화가 나랑 재미있는 부분이다 하면 보셨겠어요? 안 보셨겠어요? 그러면 네. 또 재밌게 보지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챗 GPT가 바꾸는 세상. 알고 나면 기회가 보인다. 앞으로 떠오를 10가지 직업군? 챗 GPT의 부각으로 부상할 프롬프트 엔지니어란?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 직무 역량 4가지 요소는? 양질의 질문 데이터를 생산한 가치 창출 기여자에게 데이터 배당은 이루어질까? 디지털 대전환, 특이점이 시작됐다. 질문이 돈이 되는 구체적인 전략을 알아야 한다. 융합적인 인재는요. 단순히 텍스트 베이스의 인재가 아니라요. 네. 이런 청각, 시각 모든 오감을 다 활용을 해서 이미지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인재들이에요. 그게 바로 창의성과 통찰력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불규칙한 패턴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재고, 이런 인재들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양성을 해야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제목이 담고 있는 의미가 좀 궁금한데 이것도 같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이제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네. 챗GPT는 아마 아시겠지만 질문을 잘 할수록 좋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답변을. 근데 당연히 그 답변을 잘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정보는 돈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그 이외에도 데이터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빅데이터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기업들은 부가가치 창출할 때 활용을 하죠. 특히 가장 큰 수혜기업이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잖아요. 챗GPT의 어떤 이런 질문 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챗GPT가 인공지능의 성능이 훨씬 또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너네가 기업 창출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배당으로 환원해라 라고 하는 시스템이 데이터 배당 시스템이에요. 미국에서도 이미 거론이 됐고요. 한국에서도 2020년에 데이터 배당이 실험적으로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배당인데요. 이건 아직까지 국가, 기업, 그리고 소비자 등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또 필요하고 또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야기될 실험 문제, 또 그로 대두될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인 어떤 새로운 거버넌스로 연구되어져야 할 분야입니다. 또 하나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을 누군가 가지고 있다면 그 질문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누군가 가지고 있다면 그 값어치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질문 데이터가 디지털 자산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책이 이제 저희가 서점에 여러 가지 책이 있잖아요. 다른 책들과의 그런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큰 변화, 이 변화를 미리 예측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라는 지침서, 전략서가 이 책의 핵심이라 보시면 돼요. 그 미래의 변화를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4가지요? 삶, 그리고 직업, 교육, 그리고 사회,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그 변화를 촘촘히 그려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이 책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다른 책과의 좀 차이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 예를 들어서 요것만 얘기를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30년 중반에 앞으로 우리는 어디를 사람들이 가장
여행을 하기를 원할까요? 우주로 가게 되고 우리는 화성 여행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 화성 여행 시대에 컨트롤하는 인공지능의 시작점이 챗GPT의 생성형 AI예요. 이 AI가 고도화가 되게 되면 이제 AGI라는 인공 일반지능이라는 아주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던 화성 여행이 현실화되는 시대에 옵니다. 미래 생존이라고 하는 담론을 진행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챗GPT가 바꾸는 세상을 리딩하려는 이들을 위한 미래 생존 전략서. 질문이 돈이 되는 세상.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 미래 전략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챗GPT 필독서. 쉽고 스마트한 챗GPT 사용 설명서. 챗GPT의 기회를 잡는 생존 전략. 챗GPT가 데이터 배당 시대를 앞당긴다. 그러한 대비서, 전략서라서 챗GPT 알겠고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책에서 좀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적을 때도 최소 미니멈 레인지를 이제 초등학생 그리고 이제 우리 실버 세대까지 다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었어요. 우리 그 전 박사님과 저랑 굉장히 좀 다양한 이력이 있잖아요. 아까 소개했듯이 행하지 않으면 얻지를 못합니다. 명언이다. 정보를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행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 책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하면 실천해보고 또 바꿔서 또 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실용적인 지식을 쌓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내 길을 내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항상 하는 얘기 한번 외쳐봅시다. 자, 이팅 화이팅! 챗 GPT가 바꾸는 세상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도서명 챗 GPT 질문이 돈이 되는 세상. 저자 전상훈, 최서연. 출판사 미디어숲. 최고 심리 전문가의 마음 처방전. 마음 가면을 벗고 나답게 사는 법.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가면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바깥에서는 사교적이고 명랑하며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돌아서 혼자가 되면 가면을 쓰느라 소진한 에너지 때문에 우울하고 외로워진다. 습관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가장하지만 정작 자신이 겪는 어려움에는 스스로 천천히 삭힐 뿐이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곤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런 모습을 들킬까봐 애써 태연한 척 표정을 관리한다. 적극적인 척, 대범한 척, 상처를 받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좋은 척 가장하는 속마음에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버린 내면의 아이가 숨어있다. 외향성 미소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건네는 양수위엔의 위로와 해결책. 관계 안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주변 사람들이 실망해도 괜찮다는 용기부터 내자. 가족의 속박에서 벗어나 정서적으로 독립할 때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 공격자 동일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경계의식을 구축하라. 제대로 싸우는 법을 알아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과감하게 그만두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베테랑 심리상담사가 알려주는 마음 가면을 벗고 나답게 사는 법.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라. 가면을 벗어야 행복하다. 명랑한 척하느라 힘겨운 내향성 인간을 위한 마음 처방. 미디어 숲에 당신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나요? 였습니다. 한 권으로 끝내는 의대 입시, 최고 전문가가 제시하는 의대 입시 진로 로드맵. 서류 준비부터 면접까지 의대 지원생을 위한 실전 대비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국의 고등학교에 도입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전격 도입으로 변화된 입시 환경, 의대 진학을 위한 차별화된 서류 면접 어떻게 준비할까? 변화 중인 입시 제도 속에서 의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궁금증을 갖고 있을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차별화된 생활기록부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험에 강한 학습 태도는 어떻게 기를까요? 의대 입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의대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한 권으로 끝내는 의대 입시, 최고 전문가가 제시하는 의대 입시 진로 로드맵. 의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의대 입시 전형별 핵심 요소. 입시는 정보전이다. 학교별로 전형 방법이 다르고 원하는 인재상과 평가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단기간에 성공적인 의대 입시를 치르길 원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 강사들을 위한 필독서. 고교학점제와 최신 의대 면접 핵심 전략. 미디어 숲에 따라하면 합격하는 실전 의대 입시였습니다. 본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 도서관의 수어, 음성 지원을 받아 제작, 재구성한 것입니다.